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109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풀이 이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연습할 때나 실기를 먼저 풀고 이론을 푸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랬지요. 이론을 풀다가 한두 개라도 막히면 열받아요. 열받다 보면 실기할 때 손 떨리고 이래서 안 되니까 실기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가지요. 첫 번째, 이번 시험 이것 때문에 금융부채 이렇게 나왔잖아요.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막 이래가지고 요게 조금 이번에 이의 신청이 좀 있었죠. 1번.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의 신청하는 게 이거 출제 범위에 있느냐.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왜 금융상품의 정의가 일반기업회 기준 금융상품 그러면 보통 은행 예금 적금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업회계 기준에는 금융상품의 정의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설명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현금의 현금성 자산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로 나온 건 아마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다른 책에도 아마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건데 결론은 이 신청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재 쓰는 기본은 안 그래도 학생들은 많다 공부할 분량이 많아지니까 많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온 범위, 현재까지 나왔던 범위를 위주로 교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다른 내용은 더 드러나가면은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현재까지 안 써 있는 책이 많아요. 저도 이거 이번에 빼먹었죠. 빼먹었죠. 금융자산의 정의, 금융부채의 정의 막 이런 거 빼먹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낯설 건데요. 사실 몰라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딱 보자마자 느낌이 좀 세. 그럼 1번 제끼고 2번부터 풀고 2번 딱 보니까 2번도 어렵네. 그럼 3번부터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론 먼저 풀다가 막히면 열받는다니까. 그때부터 가슴 떨리고 1, 2번부터 막히기 시작해. 이러면 안 되거든. 어쨌든 이 부분은요. 제가 조만간에 다시 자료라도 올려드리고 나중에 교재 다음 낼 때는 집어넣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시험 끝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야죠. 미리부터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교재에 미리 준비를 더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또 항의가 많이 와요. 왜 이렇게 많아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기본이 대부분 수험서가 저뿐만 아니라 다 그래. 나중에 보세요. 한번 서점에 있으면 가서 보세요. 대부분 없어요. 이게 이 내용이. 자, 근데 일단 지금 국제 기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국제 기준 되면서 이런 내용이 바뀌었어요. 물론 1, 2년 전에 바뀐 건 아니고 한참 됐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금융부채인데 금융자산과 부채는 최초 인식할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똑같습니다. 자산이든 부채든 최초의 장부에 적을 때는 공정가치, 취득할 당시에 공정가치, 발생할 당시에 공정가치로 적는 게 원칙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 양도한, 넘겨준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상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 즉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결론은 상환손익이지. 상환이익이나 상환손실이죠. 상환이익이나 상환손실. 다시 부채의 장부금액. 부채가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대가. 실제 돈 나간 거. 그 차액이 결론은 상환이익이나 상환손실이 되는 거예요.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이지. 상환이익이나 상환손실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당기손익입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왔고요. 금융부채는 후속 측정 시 상각 원가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다.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있고 취득원가로 하는 게 있고 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부채는 상각후원가.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이 금융부채의 대표적인 게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 장부금액이잖아요. 상각후원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자료실로 따로 올려드리고 당장 그 이론 교재 바로 넣기는 어렵죠. 교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료실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먼저 강의를 찍어 올릴게요. 그 나중에 우리 업데이트 할 때 이런 부분도 집어 넣어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래서 미리 올려드리려고 강의를 했으면 좋지만 그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런 거는 저 수험서는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반영 이런 식으로 나오기 전에 미리 반영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공부할 때 지금 강의할 때도 이런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그럼 안 듣거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 금융 채무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 즉 채무자가 갚는 거지 상환하는 거지 빚진 걸 갚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하면 소멸. 부채가 소멸되죠. 당연한 거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상환하면 부채는 소멸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참고로 이거 1번하고 3번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기본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이것도 기본서 낼 때마다 고민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긴가민가 경계에 있는 것들 다른 시험은 나오는데 우리 시험 안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거 말고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걸 책에다 막 넣으면 공부하는 사람 부담이죠. 안 그래도 지금도 그런 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제 교재에 없었죠. 죄송하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러 가도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만약에 낯설다 느낌이 세야 빨리 제끼고 2번부터 풀어요. 그랬더니 2번 갑자기 뭐 이래. 어이씨.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이 2번 문제를 알고 푸느냐 아니면 찍어서 맞췄느냐 이거 다르죠. 알고 풀었으면 공부 많이 한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또 강의할 때 되게 강조했던 내용일 거예요. 아래 자료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놓고 22년 8월, 12월, 23년 4월이에요. 주식을 500주를 4,000원씩 매입했고 기말 공정가치는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다음 연도에 주당 6,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랬는데 1, 2, 3, 4 보니까 단기로 분류할 경우, 매도로 분류할 경우, 매도로 분류할 경우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론 강의 때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금액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예제를 가지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렸단 말이죠. 이것들이 공부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쉽죠. 일단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다 가정하고 답을 바로 찾아볼게요. 단기로 분류할 때 매도로 분류했을 경우보다 22년도 순이익은 감소한다. 딱 보자마자 아니다 이래야 돼요. 공부가 진짜 돼 있다 보자마자 아니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22년이죠. 22년 공정가치가 올랐죠. 그럼 평가 이익이 발생했죠. 근데 문제가 있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 단기 매매증권 단매라고 할게요.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은 매가라고 할게요. 매가 커피 파는 데 말고 어쨌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이 다르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손익 즉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 자본이죠. 자본 순이익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매도로 분류했을 때보다 이익이 증가되죠. 단기로 분류하면 이익이 커지니까 그냥 답이 그냥 보여야 돼. 맞다 틀리다고 보여야 돼. 옳은 거 찾는 거니까 틀렸고 단기로 분류할 경우 매도로 분류했을 경우보다 22년 기말자산이 크다가 아니라 동일하죠. 왜냐하면 둘 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똑같잖아요. 기말 공정가치 주당 5,000원씩 하는 건 똑같아요. 장부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건 동일이고 이건 증가합니다. 이건 동일하다. 그럼 1, 2번 다 틀린 거야. 그럼 그 와중에 1, 2번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있어요. 끝까지. 자, 3번. 매도로 분류할 경우 처분하면 처분이익은 50만 원이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답만 구하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처분 금액에서 결론적으로는 원가만 빼면 됩니다. 답만 구하면 그럼 처분 금액은 주당 6,000원이고 원가는 주당 4,000원이니까 주당 2,000원. 2,000원에 500주니까 100만 원이에요. 처분이 100만 원이야. 틀렸네. 3번도 틀렸어. 그럼 답은 4번이지 뭐. 1, 2, 3번 다 틀렸으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다 틀렸어요. 처분가에서 원가 빼면 결론적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여기서 조금씩 막 이런 분들이 있죠. 뭐지? 막 이런 분들. 해보세요. 그 다음 매도로 분류할 경우 단기로 분류했을 때보다 23년 순이익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평가이익 아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100만 원인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1,000원씩 5,000주 50만 원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은 50만 원이고 매도로 분류하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익이 증가한다. 맞는 거예요.
자, 공부가 돼 있으면 여기까지 다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공부가 아직은 조금 덜 돼 있다. 조금 덜 돼 있다. 그런 분들은 요거 뭐 이렇게 보고 알아들지 못할 거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단기 매매로 분류할 경우와 단매, 매도 가능 분류할 경우 과정을 써드릴게요. 사실 이거 쓸 필요가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풀이 공부할 정도의 수준이 된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친절해야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단기 매매를 분류할 경우 22년 8월 5일 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단매 네, 계정 과목은 길게 쓸게요. 500주에 4,000원이면 5420 200만 원입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다 뭐다 이런 거 생략하고 대변에 현금이니 뭐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22년 12월 31일 날 기말 공정가치가 5,000원씩이니까 주당 1,000원씩에서 500주 50만 원 늘었어요.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기말 공정가액이 2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오른 거 50만 원 올랐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이죠. 평가이익 중요한 건 이게 수익입니다. 이게 수익, 이게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여기다 장부가액을 표시해 볼게요. 옆에다가 장부금액, 장부가액은 처음에 200이었는데 기말 공정가인 250. 250이잖아요. 기말 공정가액이 250, 장부금액이 기말 공정가 250, 평가이익 50. 평가이익은 단기순이익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23년도에 4월 30날 처분했거든요.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금액이 250만 원, 전년도 말 공정가액 250만 원이고 그 다음 현금이라고 가정할게요. 현금이라고. 여기도 현금이었다고 가정하고 처분한 건 주당 6,000원씩이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50만 원. 그래서 단기로 평가했을 때는 처분 이익이 50만 원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가정할 때, 분류할 때. 자, 두 번째는 매도 가능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자 먼저 22년 8월 5일 날은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대변의 현금이었다고 가정하고 장부 금액은 역시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 자, 그다음 22년 12월 31일 날 공정가 5,000원씩 525 250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매가 자산 증가 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이래가지고 중요한 건 얘가 자본이죠. 기타 포괄손익 자본입니다. 여기서는 수익이고 이건 자본이에요. 그리고 장부금액은 250만 원 장부금액은 여기서도 250만 원이고 여기서도 250만 원 아까 지문 2번 장부금액은 똑같습니다. 기말 공정가액이니까. 그 다음에 23년 4월 30날 처분할 때 분계가 다르죠. 잘 봐야 돼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장부 금액이 250만 원. 이거 똑같죠?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자본이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할 때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없애줘야 됩니다. 50만 원. 그리고 뭐 현금으로 받은 게 주당 6,000원씩이니까 300만 원. 그럼 차변이 350이고 대변이 250이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자, 이 분계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 50만 원, 100만 원. 아까 지문 4번이죠? 지문 4번, 3번, 4번이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순이익, 22년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 증가되지만 여기서는 22년 단기 순이익은 상관없어요. 자본이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가 다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원활하게, 무난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가 되어 있어야만 세무이급 수준의 공부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얘기했는데 알아들었다. 그럼 다행인데 그래도 어려워. 그럼 공부 더 해야 돼요. 이론부터 얼른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론에도 했고 실기에서도 이거 했어요. 실기에도 이런 거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할 때 조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 1급까지 또 무난히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을 건데 사실은 회계 1급도 안 하시거나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셔서 복습 안 하면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 아버지야 3번 2번까지 했는데 시간 많이 갔는데 3번 회계 변경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례로 적절치 않은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저랑 문제풀이 좀 하신 분들은 답이 그냥 보일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뭘 찾으라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안 들어봤으면 기억 안 나지. 회계 변경이 정당한 사례가 아닌 거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어. 세법 어쩌고 저쩌고, 세법 어쩌고 저쩌고, 세법 어쩌고 저쩌고, 세법 어쩌고 저쩌고, 세무신고 어쩌고, 세법 어쩌고. 이게 답입니다. 답이에요. 자, 정당한 사유는 기업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이 재정은 새로 만들어진 거고 개정은 고쳐진 거죠. 재개정으로 인해서 어쩌고저쩌고 또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동종산업의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정책 또는 추정 변경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이런 정도. 이런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입니다. 기준이 바뀌었거나 기업 환경이 중대한 변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의류 제조 판매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의류 제조 판매업인데 이번에 뭐 하지? 반도체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하기로 했다. 완전히 우리 업종 자체가 전혀 다른 업종이 추가되거나 신설됐다. 그럼 그럴 때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법 어쩌고 저쩌고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세법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 나오면 정당한 사유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세법 찾으면 돼요. 아마 저랑 그 문제풀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요. 참고로 저기 우리 교재 기출문제지에 보면 단원별로 돼 있는 기출문제가 있고 진짜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단원별로 있는 기출문제는 저희 카페에는 올려져 있지 않죠. 사실 그것까지 강의하는 데는 없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거 없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카페에는 못 올리고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김쌤 전산에게 치고 오시면 돼요. 아니면 나름대로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되고 굳이 그것까지 강의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여기는 무형자산이네.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개발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있잖아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거 무조건 비용이죠. 무조건 비용. 그 다음에 개발 단계.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으면 두 가지로 나누죠 또. 자산인식 요건.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이고 무형자산 개발비 자산이고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비용이죠. 뭐 그거 다 치고 맞죠. 일단 두 번째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이죠. 정액법 틀렸죠.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거죠. 회계 1, 2급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답은 나왔고 무형자산의 재무제표 표시할 때는 직접법도 있고 간접법도 있다. 모두 허용입니다. 아 이거 간혹 가다가 지금도 어떤 분은 무형자산은 직접법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대. 뭐 유형자산은 직접법 간접법,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무형자산은 직접법이야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지금도 있던디. 해설도 그러는 사람이 있던디. 아니죠. 모두 허용입니다. 다만 주로 직접상각. 유형자산은 간접상각을 주로 택할 뿐이지. 그래서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허용된다. 다만 유형자산은 주로 간접법, 나머지는 직접법을 상각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었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법적인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중요한 거예요. 짧은 기간. 오히려 답 찾기는 더 쉬운 겁니다. 솔직히 이건 회계 2급짜리야. 이건 세무 2급이 아니고.